어릴 적 우리 집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갓난아기 정도 크기의 테루테루 보우즈 같은 것이었다. 아래쪽 치마 부분을 둥글게 묶어서 알파벳 I 모양으로 생긴 것이었다. 그걸 어머니는 여동생이라고 불렀다. 내가 무척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탓에 유치원에 다닐 무렵까지 나는 여동생이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인 줄 알았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도 여동생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녀석네 집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집에 있던 여동생은 식사 시간에는 같이 식탁에도 앉고 TV를 볼 때는 소파에 같이 앉는 등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았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와 의자 위에 올려놨다. 종종 내가 여동생이 여기 놓여있네. 라고 말했다가는 어머니에게 꼭 혼이 났었다. 놓여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유치원에서 여동생이라는 건 보통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거 진짜 여동생 아니지? 그랬더니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헛소리 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건 절대로 우리의 여동생이야.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투다. 우리의 여동생이라. 어머니에게 지독하게 코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질리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소에는 활달하던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산에 갔다. 전망 좋은 벼랑 같은 곳에서 차가 멈췄다. 언제나 외출할 때면 여동생은 집에 있었지만 이날은 같이 차를 타고 나왔다. 어머니는 차에서 여동생을 내리게 했다. 너는 여기 있으렴. 나는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창문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동생의 목과 몸을 잇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 벼락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여동생을 소중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됐어. 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여동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보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것이냐는 반문이 돌아온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째서인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진다. 무슨 종교에 관련된 것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알도리도 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생 무렵 통학로 도중에 원숭이 할배라 불리는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해도 허구한 날 잠옷을 입고 다니며 초등학생 뒤를 중얼거리며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해를 끼치는 건 아니랄까? 얼굴이 빨갛고 머리는 벗겨진 데다 언제나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기에 별명이 원숭이 할배였다. 그 원숭이 할배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반 친구들은 저마다 체포된 걸 거야. 정신병원에 갔겠지. 죽은 거 아닐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나도 원숭이 할배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었지만 무서운 걸 보는 게 좋은데다 그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차별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 유감스러웠다. 원숭이 할배가 사라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날 당시 함께 놀던 친구 셋이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가보자. 라고 권해왔다. 나는 흔쾌히 따라 나섰다. 원숭이 할배네 집은 학교에서 1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가설주택 같은 낡아빠진 작은 집인데 집을 둘러싼 벽돌담과 집 사이에는 욕조나 철 파이프 같은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입구 미닫이 문은 열려 있었기에 간단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원숭이 할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우리는 모두 원숭이 할배는 이 집에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나 보다. 다들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갔다. 집안은 좁고 방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잡동사니로 흘러넘치는 밖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서 살풍경했다. 거실에는 이불이 덮여있지 않은 코타츠, 낡은 라디오 카세트, 등유통 같은 게 간단하게 놓여져 있었다. 옆에 딸린 부엌에는 작은 냉장고가 놓여있을 뿐 가전제품은 전부 콘센트가 뽑혀 있었다. 무언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실망했다. TV도 못 샀나 보네. 원숭이 할배. 라던가 시체라도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 라며 각자 떠들어댔다. 우리는 집 안을 뒤져보기로 했다. 부엌을 보러 간 친구가 갑자기 우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 우리는 모두 부엌에 모였다. 소리를 지른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허리를 굽혀 안을 보자 냉장고 안엔 검은 책가방이 있었다. 나는 조금 움찔거리며 책가방을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책가방은 의외로 묵직해서 무거웠다. 뚜껑 쪽에는 칼날로 자른 것처럼 X자가 나 있었다. 열어볼까? 열어보자. 나는 책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털어놓았다. 노트와 교과서, 필통이 쏟아진다. 노트에는 1학년 일반 A라고 이름이 써 있었다. 교과서도 노트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었으니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다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잠자코 바닥에 흩어진 책가방과 그 내용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원숭이 할배가 어릴 적에 쓰던 걸까? 라고 익살을 떨며 노트 한 권을 주었다. 그리고 그걸 펄럭펄럭 넘겨보았다. 딱 한가운데쯤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었지만 나는 그걸 찢고 안에 든 것을 꺼냈다. 내용물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내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 사내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반쯤 열고 있어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 탓이었고 코와 입 주변에는 피처럼 보이는 게 달라붙어 있었다. 위험해. 이거 누군가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콰당 하는 소리가 목욕탕에서 들렸다. 다들 죽어라 달려서 원숭이 할배의 집을 뛰쳐나왔다. 물론 나도 그 사진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다. 그대로 그날은 각자 집으로 도망치고 끝이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갔던 것과 거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원숭이 할배네 집에 잠입하고 며칠 지나 그 집은 해체되었다. 그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은 건 그전에도 그 이후로도 없었다. 무서운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고 최근까지 원숭이 할배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떠올렸느냐면 그저께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분간 사용하지 않았던 공부 책상 안쪽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그 사내 아이의 사진이. 삼촌은 시골 정신과 의사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와 대화를 나눠 증상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개선시키는 일을 했다. 카운셀러라고 표현하는 게 알아듣기 쉬우려나? 아버지와 삼촌은 둘뿐인 형제여서인지 사이가 좋았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는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였던 나와 놀아주는 일도 많았다. 역시 의사다 보니 사정도 넉넉하셨던 건지 용돈도 통 크게 주셔서 나는 삼촌이 무척 좋았다.
그리고 그 삼촌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겨울방학 때였다. 나는 그해 4월부터 고향을 떠나 삿포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방학이 되자 어머니가 삼촌도 오실 거니까 설날에는 집에 오렴. 하고 연락을 하셨다. 어차피 대청소 수발이나 시키려는 거겠지 하면서도 어머니가 만든 방과자도 먹고 삼촌한테 세뱃돈도 받을 겸 나는 간만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자 여느 명절 때처럼 삼촌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인사를 하려던 나는 깜짝 놀랐다. 내 기억 속의 삼촌은 말라깽이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생긴 아버지와는 달리 100kg은 좋게 될 정도로 키도 덩치도 엄청난 분이었다. 그랬던 삼촌이 아버지 이상으로 비쩍 마른 모습으로 앉아 계셨던 것이다. 머리카락도 잔뜩 푸석푸석해져서 무슨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때는 무슨 일이에요? 삼촌, 엄청 멋있어지셨네. 라고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느라 거실에는 나와 삼촌 둘만 있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너 삿포로에서는 제대로 지내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오시는 등 평범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삼촌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물었다. 지금 아이 목소리 들리지 않았냐? 삼촌은 애시당초 술 같은 건 마시지도 않는 분일 뿐 아니라 내게 농을 건네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조금 당황하면서도 나는 안 들렸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삼촌은 조금 슬픈 것 같은 얼굴로 그런가? 역시 라고 중얼거렸다. 삼촌 말이다. 요즘 어디에 있든지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저런 걸 나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야. 삼촌이 일하는 병원은 평범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이미 중증이라 회복에 가망이 적은 사람들을 격리하는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었다. 산속에 지어져 있을 뿐더러 창문에는 전부 쇠창살이 박혀 있는 곳이다. 그 탓일까? 거기서 일하며 환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카운셀러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보니 영향을 받아 어느새 비슷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같은 카운셀러로 일하던 여의사 중 한 명이 음파가 뇌에 박히는 게 보여요. 라고 말하더니 어느 날 스스로 목을 매버렸다고 한다.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구나. 삼촌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묘하게 즐거운 듯 웃었다. 곧 삼촌은 가만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귤을 들더니 내게 내밀었다. 보이냐? 뭐가요? 고데기가 잔뜩 들어붙어 있어. 봐라. 또 안에서 갉아먹으면서 껍질을 뚫고 구물구물 나오고 있잖느냐. 흰색의 고데기가 꿈틀거리고 있어. 뭘 먹으려 하던 이런 게 눈에 보인단다.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파먹고 나올 것만 같아. 삼촌이 그렇게까지 야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제대로 밥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것마저 괴롭다고 삼촌은 말했다. 잠을 청하고 있노라면 천장에서 누군가가 삼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라고 한마디 한 후 삼촌은 거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아직도 삼촌이 그저 장난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 것이려니 할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삼촌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가족 중 누가 일어나기도 전에 돌아가 버린 것이다. 삼촌이 묵었던 방에는 전날 잠자리에 깔아뒀던 이불도 그대로였다. 말 그대로 몸 하나만 달랑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의 말로는 그 후 삼촌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 삼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운전 도중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고 한다. 장례식 때 친척 어른 중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삼촌은 자살한 게 아닐까라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무척 맑아 딱히 도로에 얼어붙은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삼촌의 차도 도로를 따라 곧바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꺾더니 중앙 분리대로 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관해 통달한 사람이면 자신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삼촌은 자신이 미쳐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러 찾아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폐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것일까? 다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깨름칙한 뒷이야기가 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고 나기 전날이었는데 한밤중에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형한테 온 거였어.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었는데 그 병원에는 아이도 있는 걸까?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삼촌의 메시지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 명령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 뒤로 속삭이듯 아이 같은 목소리가 몇 사람이고 죽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리 친하던 형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버지가 장난이나 치실 분은 아니다. 아직 아버지는 건강하시지만 나는 아직도 두렵다. 언젠가 아버지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시는 건 아닐까? 초등학생일 무렵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 해고를 당해 집세조차 못 내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다. 그런 상황이니 뭐 하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이었다. 돈 한 푼 없고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했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년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 목소리로 원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에 나는 듣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 긴장했지만 옆에 있는 불단 미닫이 문이 쓱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이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둔 튀김을 먹고 있었다. 위층에서 불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 삼촌, 안녕. 이라고 말했다. 삼촌도 오, 뭐야, 그거 맛있어 보이네. 라며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다. 야, 치토무.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내게 물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응? 하고 크게 대답했다. 낚싯대를 2개 들고 낚시 도구를 챙겨 물통에 넣었다. 그리고 나와 삼촌은 평소 낚시를 하던 근처 폭포 쪽으로 향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별로 안 잡힐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하자 삼촌도 어떠려나? 일단 좀 해볼까? 라고 대답했다. 이런 때 오히려 잘 잡히는 것도 있는 거야. 뱀장어라도 한번 낚아보자.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다. 여기면 되려나?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다. 치토무,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들어올렸다. 내가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니? 라고 물었다. 나는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다.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나는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내 등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었다.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삼촌 뒤쪽 수풀에서 바스락바스락하고 소리가 났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 수풀로 눈을 돌렸다. 근처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나는 삼촌 곁을 지나쳤다. 오늘은 잡힐 것 같지 않네.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걸어간다.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나는 쏜살 가지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뒤를 보면 그 눈을 한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앞만 보고 미친 듯 달렸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 나는 내가 엉엉 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나는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다.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밤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 폭포 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내가 가지고 돌아왔던 낚시도 구상자에는 삼촌이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채토물을 데리고 온다. 라고 써 있었다. (10년쯤) 전 이야기다. 친구가 권해서 같이 산속 계곡에 낚시를 하러 갔다. 나는 낚시는 영 서투른 편이지만 친구는 낚시의 베테랑이었다. 친구의 안내를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름다운 강 풍경에 신이 나서 상류로 올라가자 이윽고 10m 정도 높이의 폭포에 다다랐다. 폭포 또한 무척 아름다워서 나도 친구도 낚시를 까맣게 했고 한동안 그 폭포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멍하니 폭포를 보고 있는데 이럴 수가. 폭포 위에서 물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도중 바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손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리고 있었으니 아마 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도 아무 미동이 없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떨어지다가 부딪혀 죽은 것일까? 어찌되었든 기괴한 광경에 나와 친구는 무엇 어찌해야 할지 사고가 정지해버렸다. 일단 안부를 확인하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와중이었다. 친구가 또 온다. 라고 소리쳤다. 위를 올려다보니 또 벌거벗은 사람이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 폭포 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황망해하고 있는 사이 잇따라 벌거벗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뭐라 말해야 할까? 마치 나가시 소맨처럼 벌거벗은 사람들이 하나둘 흘러와 떨어진다.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20대 내지는 30대로 보였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망가진 인형처럼 바위 위로 내던져지며 떨어져 폭포 아래에 하나둘씩 쌓여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 나는 친구와 계곡을 벗어나 차를 타고 수십 분 거슬러 갔다. 겨우 전화가 연결되는 곳을 찾아 신고했다. 사람이 10명 넘게 죽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장소도 구급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던 탓에 헬기가 출동했다. 한동안 기다리자 경찰차도 도착했기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잠시 뒤 헬기에서
대량의 시체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럴 리 없다며 나는 친구와 함께 걸어서 계곡을 올라갔지만 시체는커녕 폭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후 나와 친구는 종종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보는 일도 있지만 각각 따로 볼 때도 있었다. 수많은 시체가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꽉 들어차 있다거나 해안에 잔뜩 밀려 들어온다거나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거나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폭포에서 얻은 경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곤 해 그럴 때마다 기절초풍하게 된다. 우리 시골집에는 어릴 적부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방이 있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나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 몰래 그 방에 들어갔었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방이었다. 딱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도 아니고 창문으로는 햇빛도 들어온다.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그냥 방을 어지럽힐까봐 걱정해서 엄포를 놓았던 건가? 나는 맥이 빠졌다. 귀찮은 나머지 나는 그대로 그 방에서 잠을 청했다. 가위조차 눌리지 않고 몇 시간 있다 잠에서 깨어났다. 자는 사이에 혹시 뭔 일이 있기라도 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무서울 건 전혀 없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리 엄포를 놓던 방이니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방을 나오면서 별 생각 없이 방에 있던 찬장 서랍을 열어봤다. 안에는 일본식 인형이 딱 하나 들어있었다. 다른 서랍에는 옷 같은 게 들어있었지만 오직 그 서랍에는 인형이 들어있었다. 뭔가 기묘한 느낌에 소름이 끼쳤다. 나중에 방에 들어갔던 건 비밀로 하고 할머니에게 뒷사정을 물어봤다. 아무래도 그 방은 아버지의 여동생 즉 내게 고모되는 분이 쓰던 방이었다는 것 같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모두 고모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은 더 된 이야기다. 지금 있는 시골집을 지은 건 부모님이 결혼한 직후로 나중에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뜰을 넓혀 증축해 지은 게 문제였던 모양이다. 증축해서 지은 게 바로 그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었다. 그리고 고모가 그 방을 쓰게 되었는데 집을 새로 지은 후부터 고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방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애원을 했다고 한다. 고모 말에 따르면 그 방에서 자게 된 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분명 자기 전에 껐던 불이 켜져 있고 머리맡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앉아있다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환하게 불이 들어온 방인데도 여자아이 얼굴만은 새까매서 보이지가 않더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모는 알 수 있더란다. 그 여자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을. 그게 일주일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고모는 머리도 좋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어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방을 바꿔달라는 고모의 요청을 거절했다. 결혼도 안 하고 집에 들러붙어 있는 주제에 말이야. 새로 집을 짓고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딜 장난치고 있어. 나가려면 아예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반달가량 지났을까? 문득 할머니는 고모가 방 때문에 애원했다는 걸 떠올렸다고 한다. 그 즈음에는 고모가 아무런 불만도 없이 하루 종일 묘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제 새 집에 적응을 해서 이상한 꿈도 꾸지 않게 된 것이라 생각할 뿐이었고 할머니는 고모에게 이전의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고모는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도 나와.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 다들 계속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렇게 말한 후
하고 고모는 웃어 제꼈다고 한다. 평소에 그렇게 조용한 고모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로 고모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든 꿈이나 환각이었든 그 무렵에는 이미 늦은 것이었으리라. 고모 방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는 방 바로 옆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한밤중에 옆방에서 삭 하고 구멍 파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고모 방에 들어가 보니 방 다다미가 들쳐져 있었다. 그리고 드러난 바닥에 고모가 웅크린 채 맨손으로 정신없이 구멍을 파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니? 할머니는 고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다. 이가에는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고 한다. 잠시 후 여기 있다. 라면서 바닥에서 들어올린 고모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다.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인형이었다. 고모는 할머니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웃는 얼굴 그대로 벽 옆까지 걸어갔다. 캉.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받기 시작했다. 캉. 뭐 하는 거니? 할머니는 당황해 고모를 뜯어말리려 했지만 고모는 엄청난 힘으로 할머니를 밀어버렸다고 한다. 뭐 하는 걸까, 정말. 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모르겠어. 고모의 말은 이윽고 웃음소리가 섞인 의미 없는 괴성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할머니는 들었다고 한다. 고모의 웃음소리에 섞여있는 여자아이 여러 명의 웃음소리를. 고모는 그대로 10분 넘게 머리를 벽에 들이받다가 갑자기 우뚝 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한다. 무슨 장난감이 쓰러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회상했다.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연수와 뇌의 중추부, 두개골이 모두 박살이 나누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의사는 믿지 못했다. 자기 혼자 이 지경이 되도록 머리를 들이받았다고요?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기야 살인 혐의까지 몰릴 지경이었다나. 이 지경이 되자 할아버지도 그 방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딸을 죽게 놔둬버린 죄책감 때문인지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은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토해버렸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 방은 옛날 유산된 아이나 역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모아 묻은 자리 위 지어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탁에 엄청난 수의 아이 귀신들이 그 터에 모여있다고 했다. 절대로 이 방을 산 사람 있으면 아니 돼요. 라고 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신당부를 했다. 할머니는 고모가 파낸 인형을 건네며 공양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런 걸 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소. 그런 물건에 어중간하게 공양을 올려봐야 역효과만 일어날게요. 어디 내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알아서들 하시구려. 그 후에는 자주 들어봤을 법한 괴담의 정석이다. 분명히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던 인형이 어느새인가 서랍 안에 들어와 있고 태워버리려 해도 불이 옮겨 붙지를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서랍에 집어넣어 버리고 방을 통째로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이었다. 고모의 비참한 죽음이 얽혀있기에 내게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원래 있던 곳에 두니 인형은 거기에만 머무르는구나.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야. 다시 나와버렸어, 할머니. 얼마 전 앤틱한 것들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 겸 골동품 가게와 리사이클 숍을 돌아다녔다. 나도 헌옷 같은 건 꽤 관심이 있어서 종종 오래된 게임 카트리지나 헌옷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다녔던 것이다. 관심이 있는 물건의 종류는 서로 달라도 물건을 파는 곳은 같기에 그날도 즐겁게 여러 가게를 순회하고 있었다. 꽤 구하기 힘든 것들도 몇 개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우리는 둘 다 잔뜩 신이 나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 길 옆에 낡아빠진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와, 의외로 이런 오래된 가게에 진귀한 게임 소프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잔뜩 들뜬 나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친구.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편의점 정도 넓이에 별거 없는 가게였다. 주로 홈책이 대부분이고 가구나 헌옷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았다. 게임이라곤 고작 하나 궁극 하리키리 스타디움이 먼지 더미에 쌓인 채 놓여있을 뿐이었다. 여자친구에게 나가자고 말을 걸려던 참이었다. 아? 하고 여자친구가 경탄한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가가 보니 인형과 장식품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 바구니 앞에 여자친구가 서 있었다. 뭐 좋은 물건이라도 있어? 이거 대단해.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바구니 가장 아랫바닥에 떨어져 있던 야구공만한 정이신 면체로 된 장식품을 꺼내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바구니 밑바닥에 있어 보이지도 않을 그게 여자친구 눈에 들었는지. 이상한 일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 거야? 아니,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사면 어떨까? 뭐 확실히 보기 드물게 착 가라앉은 색깔의 장식품이다. 가지고 놀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나는 사면 사자 라고 대답했다. 카운터에 그정이신 면체를 들고 갔다. 초라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헌책을 읽으며 앉아있다. 실례합니다. 이거 얼마인가요? 그때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책에서 시선을 들어 정이신 면체를 보았을 때의 표정을 경악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표정이 한순간 떠올랐다가 금세 원래의 평범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그거 말인가? 얼마면 되려나? 자, 잠시 기다려주겠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인 것 같은 할머니와 무언가 말다툼을 하는 게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누렇게 마른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건 말이지, 말하자면 장난감 같은 건데 림폰이라는 이름일세. 이 설명서에 자세한 게 써있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누렇게 마른 더러운 종이를 펼쳤다. 꽤 낡은 종이 같았다. 종이에는 정이신 면체의 그림과 림폰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곰, 매, 물고기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말들도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라틴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는 듯했다. 이렇게 이 장난감이 온갖 동물로 변화할 수 있는 걸세. 우선 림폰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밥을 만드는 것처럼 어루만져 보시게. 여자친구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림폰을 양손으로 쥐고 주무르듯 어루만졌다. 그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정이신 면체의 면 중 하나가 솟아올랐다. 우와, 대단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돌려보거나 더 위로 올라오게 해보시게나. 할아버지의 말대로 여자친구가 그것을 만지자 이번에는 다른 면이 푹 꺼졌다. 대단해. 퍼즐 같은 거네요. Y군도 해봐. 그 구조를 말로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혹시 트랜스포머라는 장난감 시리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카세트 테이프가 로봇으로 변하기도 하고 권총이나 트럭이 로봇으로 변하기도 하는 지금은 유행이 지난 장난감이다. 림폰 역시 정이신 면체의 어느 부분을 만지거나 누르면 곰이나 매, 물고기 등의 여러 동물로 변화한다고 보면 된다. 여자친구는 이미 림폰에 푹 빠져든 후였다. 나 역시 대단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고. 저기, 그래서 이거 얼마인가요? 여자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말이지, 꽤 오래된 물건이란 말이지. 거기에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도 까먹었었으니 뭐 특별히 만원해드리면 어떨까? 인터넷 같은 데서 팔면 몇십만 원은 내려는 사람도 있을 게야. 하지만 여자친구는 흥정의 고수였다. 결국 6,500엔까지 깎는데 성공했고 우리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가게에서 나왔다. 그 다음날은 월요일이었기에 같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각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월요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Y군, 이거 엄청난 것 같아. 림폰 말이야. 정말 퍼즐 같은 느낌인데 동물 모양으로 변했다고. 일하는 와중에도 머릿속이 그걸로 가득 차서 일도 제대로 못했다니깐.
진짜 웬만한 게임보다도 훨씬 재미있어. 여자친구는 잔뜩 흥분해 일방적으로 마구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사진을 첨부한 문자가 왔다. 림폰을 들고 있는 그녀의 두 손에는 곰의 머리 같은 것과 두 발이 보였다. 나는 잘도 만들었다 싶은 마음에 대단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이거 진짜 재밌어. 어제 밤새서 만져댔더니 드디어 곰이 됐어. 보러 와. 완전히 제멋대로인 문자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경로를 바꿔 여자친구네 집으로 향했다. 야, 밤까지 샜다면서? 출근은 제대로 한 거야? 도착하자마자 나는 물었다. 했어. 하지만 그 탓에 커피만 잔뜩 마셔서 기분이 영 안 좋았어. 테이블 위에는 네 발로 서서 살짝 고개를 뜬 곰 모양으로 바뀐 림폰이 있었다. 우와, 진짜 대단하네. 이거 무슨 구조로 만들어진 걸까? 대단하지? 이거 진짜 중독성 있어. 다음에는 이 곰에서 매로 바뀌는 거겠지? 어서 해보고 싶다. 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밤 새면 안 돼. 내일 해. 그것도 그러네. 그 후 여자친구가 만든 단순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둘이서 먹고 그날은 돌아갔다. 수요일,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엔 내가 문자를 보냈다. 어제 제대로 잤어? 곧 답장이 왔어. 어제는 제대로 잤다고. 이제 돌아가서 가지고 놀 생각에 엄청 기대돼. 그리고 밤 11시 정도 됐을까? 내가 게임에 한참 빠져 있는데 사진을 첨부한 문자가 왔다. 왜도 만들었어. 진짜 실물 같아.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천재인가 봐. 사진을 보자 날개를 펼친 매 모양으로 바뀐 림폰이 찍혀 있었다. 예술적 조예가 없는 내가 봐도 정교한 작품이었다. 당장이라도 날갯짓을 할 것 같은 매의 모습이었다. 물론 장난감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굴곡은 있었지만 그걸 감안해도 무척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대단하다. 다음에는 물고기구만. 그럼 너무 빠지지 말고 천천히 만들어봐. 라고 답장을 한 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목요일 밤, 목욕탕에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왔다. 여자친구다. 와이군, 아까 전화했었어? 아니, 왜 그런데? 5분 정도 전부터 30초 간격으로 전화가 와. 통화 버튼을 눌러도 무슨 혼잡한 거리에서 웅성거리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들려서 바로 끊었거든. 통화 내역을 보면 번호가 뜨거나 사람 이름이 떠야 하잖아? 근데 그 전화는 저편이라고만 나오는 거야. 이런 이름 등록한 적 없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렇구나. 내가 거기로 갈까? 아냐, 오늘은 이만 잘래. 그래. 뭐 아마 혼선이라도 있던 거겠지. 그러고 보니 림폰은 어떻게 됐어? 물고기로 됐어? 그것도 금방 될 것 같아. 완성되면 Y군한테도 빌려줄게.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금요일. 어제 여자친구가 말했던 기묘한 전화가 내심 신경 쓰였기에 나는 여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림폰은 거의 물고기 모양을 갖춰 남은 건 등지러미야 꼬리 지느러미만 만들면 다 될 것 같은 모양새였다. 낮에 또 이상한 전화가 왔었다고? 점심시간에 빵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그냥 아무 이름도 안 떠서 받았었어.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꺼내줘 하고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끊었어. 역시 혼선이 됐거나 장난 전화가 아닐까? 내일 전화회사에 찾아가 보는 건 어때? 그러네. 그렇게 해볼까? 그 후 림폰은 정말 대단한 장난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물고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매만져봤지만 좀치 지느러미를 꺼낼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역시 맨 마지막 퍼즐이니만큼 어렵구나 하고 이야기하며 계속 매달렸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잠이 오기 시작해.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다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기에 나는 그대로 여자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다. 어두운 계곡 밑에서 벌거벗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언덕을 올라 도망친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 살 수 있다. 정상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떤 여자에게 발목을 붙잡혔다. 나 도대여가
땀범벅이 되어 눈을 떴다. 아직 새벽 5시를 막 지난 즈음이었다. 다시 잠을 청할 생각이 들지 않았던 나는 멍하니 여자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이불 위 누워 있었다. 토요일,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갔지만 계전화의 원인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 전환 겸 점이나 보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내에는 잘 맞는 걸로 유명한 고양이 아줌마라는 점쟁이 아줌마가 있었다. 집에 고양이를 몇 마리씩 기르면서 점도 자기 집에서 보는 사람이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기에 전화를 해보니 운 좋게도 바로 내일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토요일은 그대로 대충 쇼핑을 한 뒤 외박을 했다. 일요일, 정오가 지날 무렵 고양이 아줌마네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른다. 네, 예약을 했던 Y라고 합니다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죠. 현관을 열자 복도에 고양이가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경계하는데 소리를 치고 안으로 도망쳐버렸다. 복도를 지나가자 서양식 방에 고양이 아줌마가 있었다. 말 그대로 주변에 고양이 투성이다. 우리가 방에 들어간 순간 일제히 고양이들이 캬하고 저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고는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기분이 나쁘다. 여자친구와 곤란하다 싶은 얼굴로 마주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고양이 아줌마는 그렇게 말했다. 조금 짜증이 나서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내가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 이런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들이 점을 쳐도 괜찮은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해 주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나는 왠지 마음에 걸려 여자친구에게 걸려왔던 기묘한 전화와 내가 꿨던 악몽에 관해 아줌마에게 이야기했다. 여자분, 주위의 동물에 오브제 같은 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도록 하세요. 아줌마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부탁이니 돌아가 주세요. 이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집요하게 달라붙어 물었다. 그게 뭔가요? 저주를 받은 물건이라던가 사연이 있는 앤틱 물건인 건가요? 아줌마가 대답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건 응축된 자그마한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이라고요?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요. 저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때 절규하던 아줌마의 얼굴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에 돌아간 우리는 곧바로 림폰과 누렇게 바른 설명서를 신문지에 싸서 청테이프로 감아 내다버렸다. 그리고 몇 주 뒤 여자친구네 집에 갔는데 아나그램도 좋아하는 그녀가 펜과 종이를 가져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기 인폰이라는 건 인폰이라고 쓰는 거잖아. 우연이랄까 이걸 아나그램식으로 늘어놓고 재배열하면 인페르노가 되는데 하하, 설마 우연이겠지.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까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 하하. 나는 그저 마른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1년) 정도 전 이야기다. 당시 내게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모태솔로가 꽤 많았기에 나는 나름대로 우월감도 느낄 정도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여자친구에게는 내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려 통학을 하고 있었지만 귀찮은 나머지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잘 때가 많았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던 터라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10월 무렵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출장을 가서 자고 가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저녁도 꽤 맛있었고 집도 여자만 둘이 살아서 그런지 무척 깔끔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날 밤은 여자친구 방에서 잤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없었다. 여자친구 방에 있는 침대는 여자용 싱글베드였다. 나는 남자치곤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역시 너무 좁아서 다른 곳에 나가서 잔 걸까?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여자친구를 찾아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집이라고는 해도 아파트고 거실에 부엌 방이 3개인 평범한 집이었다. 혹시나 싶어 슬쩍 여자친구네 어머니 방까지 들여다봤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와중에도 혹시 편의점에 먹을 거라도 사러 갔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12시가 되도록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어제 입었던 파자마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나는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우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오면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종 묵곤 했던 친구네 자취방에 찾아갔다. 그 녀석 Y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여자친구는 없었지만 그 녀석과는 언제나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었다. 내심 짜증났을지도 모르지만 Y는 그런 이야기조차 귀 기울여 들어주는 좋은 놈이었다. 나는 넉넉히 술을 사들고 평소처럼 어제 벌어진 일을 말했다. 여자친구에게 화가 났다는 듯 조금 가벼운 뉘앙스로. 하지만 Y는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굉장한 기세로 내게 소리쳤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Y의 얼굴을 보고 나는 겁에 질렸다. 어째서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지? 왜 이 자식 이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하는 거지? 나는 일단 어떻게든 Y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다. 뭐, 일단 진정 좀 해봐. 왜 그렇게 겁에 질리고 그러냐? 하지만 Y는 나를 방에서 내쫓으려 들었다. 미안. 진짜로 미안하다. 너랑은 친구지만 무리야. 이건 도저히 무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발 돌아가줘. 미안. 나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라고 화를 냈지만 Y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내가 하는 말은 듣는 척도 안 했다. 결국 나는 문 밖으로 밀려났고 곧이어 안에서는 철컥철컥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녀석은 체인까지 걸어버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문만 잠그고 마는 녀석인데 억지로 쫓겨났으니 신발도 대충 구겨 신은 상태인데다 밖은 더럽게 추웠다. 그제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Y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가자 Y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더욱 화가 나서 나는 Y네 집 문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찬 후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에게 문자도 하고 몇 번이고 전화도 걸었다. 여자친구와 친하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여자친구는 완전히 종적을 감춰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었던 날 사라진 것 같지만 무서워서 차마 경찰에 신고도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기에 남자친구인 나도 사정 청취에 끌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지 딱히 내게 의심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내게는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Y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에 질렸던 것인지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 이후 Y네 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할까? Y가 나를 거부했다. 학교에서 만나도 무시를 하니 점차 교류는 끊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Y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무도 행방은 모르지만 컴퓨터에 나를 찾지 마. 라는 글을 띄워놓은 채였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진 것일까? 이전에도 친한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된 일이 몇 번 있었기에 더욱 무섭다. 다음에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이다. 어릴 무렵 우리 옆집에는 A라는 녀석이 살았다. 나와는 그야말로 불알 친구라 매일같이 학교에 가곤 했다. A는 어째서인지 미래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한참 빠져있던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알려주곤 했다. 어떻게 아는 것인지 신경 쓰여 물어보면 A는 꿈에서 봤어 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 예지몽 같은 것이었겠지만 그 무렵 나는 어수룩했기에 좋겠다. 나도 꿈에서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5학년이 되네. A는 죽었다. 트럭 뺑소니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A의 장례식은 친척만 모인 채 치러졌기에 나는 A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한동안은 A가 죽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지만 A의 여동생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A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얼마 전 이야기다. 지난 황금 연휴 때 간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A네 집 앞을 걷고 있는데 A네 아줌마를 만났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 비군 완전 어른이네, 이제. 가볍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A한테 향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A네 집에 들르게 되었다. A에게 향을 올리고 또 아줌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득 터벅터벅 걷는 소리가 들려온다. 비오빠. A의 여동생이었다. A가 죽고 난 후 나는 A의 여동생이 혼자 외로워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A의 여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같이 학교에 가곤 했다. 그 사이 A의 여동생은 자연스레 나를 오빠라고 부르게 됐고 그대로 A의 여동생과 나는 둘이서 잡담을 나눴다. 남자친구는 생겼어? 대학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A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A 뺑소니범은 잡혔어? 괜찮아.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본 것 같은 반응이었다. 나는 더 깊게 캐묻지는 않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A 말야, 트럭 뺑소니로 죽었었지? 아, A군? 그렇게 말했었구나. 그렇게 말했다니 무슨 뜻이야? 엄마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변사였던가 그랬다더라고. 사실은 변사? 뇌졸중 같은 거라도 터진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쇼크를 주면 안 된다던가 하는 이유로 트럭에 치였다고 말했던 것 같아. 그럼 뺑소니가 아닌 거네? 응. 그렇지만 자세히는 엄마도 잘 몰라.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그날 밤 A에게 신경 쓰여 나는 졸업 앨범과 문집 같은 걸 잔뜩 꺼내 닥치는 대로 읽어봤다. A가 쓴 글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를 설명해보자 라는 질문 중 A에 관해 이렇게 써있는 게 있었다. A군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대단해. 불나는 것도 알고 있어서 대단해. 조잡한 문장이었지만 그 덕에 떠올랐다. 나는 A와 통학하며 매일 아침 미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고작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나 듣고 싶어 할 뿐이었지만 종종 A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A가 집에서 나왔는데 팔에 붕대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걸었다. 왜 그래? 그거? 어제 밤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어. 엥? 불? 어디에? 안 아파? 학교 가는 길 도중에 갈색계 있는 집 있잖아. 거기야, 거기. 진짜? 보러 가자. 그래? 그래서 둘이 함께 불이 나게 그 집까지 뛰어갔지만 집은 멀쩡하게 거기 서 있었다. 뭐야?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봤다니까.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은 전소했다. 덧붙여 그 불로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 같다. 다친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니 나중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그 개도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 A는 A가 꿈을 통해 미래를 보고 있다.
결론을 내렸다. 그 무렵엔 1999년 7월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대. 라던가 하는 종말론적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나는 A에게 1997년 7월에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와. 라고 했다. 며칠 뒤 A는 내게 말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시시하네. 그치만 엄청 멋진 게임기 봤다고. 진짜? 알려줘. 결국 우리는 미래를 알아봐야 흥미거리로만 써버렸으니 A는 그 후에도 계속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했달까? 향후 나올 게임기들에 관해 이야기해줬다. 요새 나온 위라던가 닌텐도 DS 같은 이야기도 들었고 마지막에는 엄청 큰 TV에서 공룡이랑 비행기가 뛰쳐나왔어. 라는 소리를 했었다. 언젠가 나올 3D 게임 같은 거겠지. 지금보다 더 미래를 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죽었다. 문집을 손에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A의 사인이 몹시 궁금해졌다. 나는 A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시간 있어? 낮에는 괜찮아. 그럼 오빠가 밥 한번 살게. 나는 반억지로 A의 여동생과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A의 여동생과 교회 아울렛에 가 밥을 먹고 오후 3시쯤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A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A의 여동생이 A가 꾸던 예지몽 이야기를 꺼내 마침 잘 됐다 싶어 이렇게 말해봤다. 예지몽을 꿀 수 있으면 트럭 사고도 좀 알아차리지. 그 녀석도 참. 저기, 응.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응. 오빠, 사실 트럭에 치여 죽은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잠시 텀을 뒀다. A의 여동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나는 오빠랑 같이 방에서 자고 있었어.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오빠는 아직 자고 있어서 나는 혼자 거실로 갔어. 조금 있다 갑자기 방에서 오빠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 크아! 하고 엄마가 당황해서 방으로 뛰어갔는데 엄마도 비명을 지르더라고. 놀라서 나도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오빠가 나는 입을 다물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타 죽어 있었어. 타 죽었다고? 새까맣다고 해야 하나. A의 여동생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도 손이 떨려움을 느꼈다. 내가 방에서 나오고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려서. 아니야, 고마워. 나도 A가 어떻게 떠난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 나는 그때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 혹시 인체 발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나는 하나 더 물었다. 미안. 하나만 물어볼게. 인체 발화 현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 응.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치 수처럼 변해버렸었다고 나중에 들었거든. 그렇게 잠깐 사이 수처럼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나와 A의 여동생은 그대로 말 한마디 없이 집까지 돌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A는 예지몽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닐까? 과거 A는 예지몽을 꾸다 본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었었다. 그렇다면 그날 A는 꿈을 꾸다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예지몽을 꾼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람이 단숨에 수치될 정도라니. 도대체 A는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후배 이야기다. 그는 고등학생 무렵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자전거를 도둑맞고 말았다. 아직 사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무렵이라 무척 억울하고 분했다고 한다. 새 자전거를 살 때까지 일단 어머니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다녔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던 걸 찾았다는 것이었다. 새 자전거 안 사도 되겠네. 그는 신이 나서 지하철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파출소에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날 파출소에 가자 초로의 경찰관이 자전거를 가져다 주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자전거는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으니까. 온갖 곳이 시뻘겋게 녹이 슬고 바퀴야도 몇 개 떨어져 나간 채였다. 브레이크는 몇 년 동안 기름 한 번 안 친 것 마냥 잡히지도 않는다. 타이어는 앞뒤 모두 금이 쫙쫙 가서 고무가 너덜너덜하다. 이거 제 자전거 아닌데요. 불평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분명 눈에 익었다. 아연 실색해서 자세히 뜯어보니 목숨 등록증에 분명 자기 이름이 적혀있더란다. 어떻게 며칠 만에 이런 꼴이. 기가 막혀하고 있자니 경찰관이 안 됐다는 얼굴로 이야기를 해주더란다. 하필 발견된 곳이 썩는 산이었으니까 말이요. 운이 나빴구만. 인수서에 사인을 하자 경찰관은 차를 권하며 이야기를 해줬다. 이게 발견된 곳은 이 근방에서 유명한 썩는 산이라는 곳이요. 이상하게 그 산에 물건을 버려두면 엄청난 속도로 썩어버리거든. 물건이 금세 썩는다고 썩는 산이 된 거지. 한 해 한 번씩은 산을 청소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쓰레기들은 완전히 제 모습을 잃어서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오. 그거 참 곤란한 곳이네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이군요. 과거에는 미술품 위조꾼들이 자주 써먹었다고 하더라고. 찻잔 같은 걸 거기 묻어두면 금세 골동품처럼 보이게 되니 말이야. 뭐 그것도 범죄에 써먹은 거니 아무 쓸모없다는 말도 맞아. 경찰관은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결국 가져온 자전거는 열심히 닦고 수리해서 계속 타고 다녔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전거를 안 타게 될 무렵에 아빠 피축이 접혀버렸어요. 그제야 버리기로 했습니다. 뭐랄까, 내가 타고 다닐 동안 필사적으로 버텨준 느낌이라 애착이 많이 갔어요. 버릴 때는 쓸쓸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의 책상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전거 벨이 올려져 있다. 그 자전거에 붙어있던 것이라고 한다. 대학 시절 이야기다. 대학교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나는 자취를 했다. 대학교 근처 아파트 1층 방이었다. 수로가 많은 거리라 살고 있던 아파트 뒤쪽에도 폭 5m 정도의 수로가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수로가 내려다 보인다. 수로에는 잉어가 많이 헤엄치고 있어 종종 창문을 열고 빵찌꺼기 같은 걸 던져주곤 했다. 어느 날 밤 문득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지난 터였다. 자다가 새벽에 깬 건 처음이었기에 왜 이런 시간에 눈을 떴나 의아하던 찰나 창밖에서 찰박찰박하고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오는 걸 깨달았다. 잉어가 튀어오르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창을 보았다. 커튼 너머로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창문에 달라붙은 채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였다. 창밖에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 따위 없다. 창문에 딱 붙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그놈의 상반신이 커튼 너머로 보이게 될 무렵 그놈이 천천히 손을 뻗어 창틀에 댔다. 창을 열려고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잠겨있는 덕에 창은 움직이지 않았고 창틀이 끼깃하고 소리를 낸다. 놈은 움직임을 멈췄다. 지금 그 소리로 내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는 듯 기척을 살피고 있었다. 나도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숨만 가볍게 몰아쉬었다. 서로 움직임을 멈추고 커튼 너머로 기척을 살피는 시간이 흘러간다. 실제로는 아마 5분도 되지 않았겠지만 내게는 영혼과도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에 달라붙은 채 서서히 2층으로 올라간다. 잠시 뒤 놈의 발끝만이 보일 무렵 2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놈의 발끝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놈이 2층 방 천장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알 바가 아니었다. 단지 움직이지 않은 채 호흡조차 한없이 얕게 쉬며 윗방의 기척을 엿볼 뿐이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미동도 않은 채 오로지 기척을 죽이고 윗방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다. 그 사이 윗방에서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7시 지날 무렵 옆집 셀러리맨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뛰쳐나가 잠옷 차림으로 그 뒤를 따랐다. 큰 길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 이후 한동안 친구네 집에 묵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몰인정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입방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수로에서 올라온 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과거 재직했던 방문 판매 영업 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 성사가 되면 조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그룹 조장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 역시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은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미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꽤 미인입니다.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보아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도 순조롭게 잘 이어집니다.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겠지요.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며 상품 설명과 기계 실현 등을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히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G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우, 우, 하고 그 목소리는 낮은 남자 목소리로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금방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하게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를 사기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능적인 이유에서겠지요. 그리고 그건지 역시 마찬가지라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놀린 것처럼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
하는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끼깅이라고 할지 극극이라 할지 애매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가꾸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도장을. 나직이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고 겨우 대답한 A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여 희죽 웃었습니다. 여자가 마치 잡아들인 테이프 같은 소리를 뱉어낸과 동시에 맹장질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아 하고 큰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뭐지 이 자식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가?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곧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는 공포 때문에 울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야, 돌아가자. 뒤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짐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A는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죄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저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는 그 집에 계약도 안 맺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벌어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G씨, 이건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 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습니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G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 회사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 회사 사람은 G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확인만 해드린 거예요. 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봤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거실에 조용히 놓여져 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A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였던 A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커서 결국 회사 상사들까지 동원되어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그 아파트 근처로는 영업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A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G는 A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보통 아파트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곳이고 A 자신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이 지난 후 G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의 전화입니다. 벌써 계약을 따는 건가? 역시 대단하네, A 녀석. G는 일부러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A? 수십 초 후 A의 비명과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A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쥐는 A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주씨,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울면서 A가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쥐는 가능한 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또 나왔어요. A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 보통 방에서 보통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건이 척척 진행되어 쥐에게 전화를 건 순간 여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비뚤어지더니 그때 만난 그 여자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만났네요 라고 말하고는 그때 그 기묘한 웃음소리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A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실종되어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